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전화 돌리던 친구들. 야, 이번 주엔 어디서 칠까? 하면서 골프장 예약하고 끝나고 나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던 그 시절. 그게 은퇴 후엔 평생 이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휘두르던 골프채는 그대로인데 같이 웃던 사람들은 다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괜히 연락하기도 어색하고 하루가 길어질수록 텅 빈 마음만 더 크게 느껴지죠. 아, 나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 후 달라지는 인간관계, 특히 골프 친구들과의 거리가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그리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실제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곁들여 풀어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실 겁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김모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회사 다닐 땐 동료들과 매주 골프 약속이 있었답니다.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모여 라운딩 돌고 주중에도 스크린 골프장에서 얼굴 보곤 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약속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다들 바빠서 그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몇 달 지나니까 아예 전화가 끊겼어요. 알고 보니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 얘기, 거래 얘기로 골프 자리를 채우는데 본인은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점점 대화 주제가 안 맞으니까 자연스레 소외감만 커지고 결국 혼자 스크린 골프장을 전전하다가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함께 치던 골프채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네요. 비슷한 이야기는 68세 정 전무님의 경우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전무님은 은퇴 직후 이제야 마음껏 골프 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라운딩 한 번에 20만 원 넘게 깨지는 비용, 거기에 식사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연금 절반이 줄어듭니다.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법인카드 쓰며 즐기는데 정작 본인은 사비로 감당하려니 부담이 너무 크더랍니다. 결국 모임에서 자연스레 멀어지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는 기분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 부산에서 은퇴한 61세 이 선생님의 사례가 있어요. 교직에서 물러난 뒤 이제부터는 친구들과 더 자주 보자 했는데 막상 현실은 정반대였죠. 친구들 중 절반은 건강 문제로 골프를 접었고 나머지는 가족 돌보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주말마다 기다려도 모임이 열리질 않으니 나중엔 아예 본인도 클럽을 장롱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즐긴 게 사실은 골프가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사실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친구 관계 유지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취미 모임을 중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경제적 건강적 요인으로 가장 빨리 끊기더라고요. 다시 말해, 골프 친구들은 골프를 매개로 이어진 관계일 뿐 인생 전반을 지탱해주는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첫째, 은퇴 후 인간관계는 취미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프는 좋지만 건강이나 돈 문제로 언제든 끊길 수 있잖아요. 독서 모임, 봉사활동, 동네 주민 모임 등 다양한 접점을 마련해 두는 게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연락은 상대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연락 없네하고 서운해하기보다 작은 안부 메시지라도 먼저 보내면 의외로 금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루틴을 짜야 합니다. 굳이 비싼 라운딩이 아니더라도 동네 공원 걷기나 저렴한 체육관 모임도 충분히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아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조언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은퇴 후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은퇴자의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소득 수준보다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버드 장기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어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밝혔잖아요.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치던 골프채가 쓸쓸해질 수 있어요. 연락 없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만남, 더 진한 인간관계로 채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은퇴 이후예요. 과거를 붙잡기보단 지금부터 내가 만들 수 있는 관계에 더 마음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 않으세요? 한번 안부라도 전해볼까 싶은 친구. 바로 오늘 그분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골프채보다 더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우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공유된 맥락의 상실 때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직장이라는 같은 무대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무대가 사라지면 대화 주제와 공감대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한국노인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5년 내 동료와의 연락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첫 번째는 관계의 다변화예요. 은퇴 전에 미리 직장 바깥의 관계를 여러 갈래로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동네 주민센터 강좌, 봉사활동 등이 있어요. 실제로 은퇴자 커뮤니티를 조사해보니 이런 모임에 꾸준히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에요. 골프 모임은 좋지만 라운딩 한 번에 2,030만 원씩 들어가면 연금 생활자에겐 부담이 큽니다. 대신 스크린 골프를 활용하거나 단순히 동네 공원 산책 후 차 한잔 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관계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활동의 크기가 아니라 연락과 만남의 꾸준함이더라고요. 돈이 적게 들어도 자주 보는 게 관계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왜 연락이 없지? 하고 기다리다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지만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관계는 상호성이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전하면 상대는 그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죠. 실제 사례로 65세 한 은퇴자가 매주 월요일마다 친구 5명에게 짧은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잘 지내지? 주말은 어땠어? 단 2줄 뿐이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결국 매달 정기 모임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네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의외로 많은 관계가 몸이 안 따라주니까 끊어집니다. 함께 운동하던 친구도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빠지게 되죠. 건강을 지키는 건 단순히 내 몸을 위한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관리가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자연스럽게 만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이후에 만들어진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맞아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70대 이상 노인 연구에서 은퇴 이후 새로 맺은 친구가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은퇴 후에 인간관계가 끊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외로움과 우울, 심지어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관계망을 다변화하고 작은 비용으로 꾸준히 만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은퇴 이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연락이 끊긴 골프 친구일 수도 있고 옆집 사는 이웃일 수도 있죠. 그분께 지금 바로 잘 지내지? 하고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그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300만 원이면 남들 다 부러워하지 않나? 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맞아요. 숫자만 보면 남들이 좋겠다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300만 원을 보면서도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허전합니다. 내가 평생 바란 노후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던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 얘기 같다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은퇴한 공무원 3분의 사례를 가지고 연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무게와 공허함,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진짜 핵심이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63세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김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서류와 숫자 속에서 평생을 보냈고 정년까지 버텨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31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 선생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해요.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생활 리듬이 무너졌고, 이제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데 마음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60세에 명예퇴직한 이 과장님. 젊은 시절부터 퇴직하면 골프 치면서 놀겠다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 연금 290만 원으로는 골프장 회비, 모임비, 여행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쓰다 보면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는 65세의 전직 교사 박 선생님입니다. 연금은 3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서울에 사는 자녀 둘에게 월세 보조, 손주 학원비까지 조금씩 보태다 보니 본인 통장엔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평생 학생 가르치고 아이 키우며 살았는데 이제 내 노후는 어디 있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고백했어요. 연금 300만 원이라는 안정망이 있어도 가족 구조와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조금 곁들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 적정 수준으로 꼽히는 금액은 부부 기준 월 3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300만 원은 혼자 살면 여유롭지만 부부가 살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면 금방 빠듯해지는 수준인 거예요. 게다가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금세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연금이 있더라도 지출 관리와 생활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술자리, 모임, 과한 취미는 나도 모르게 연금을 갉아먹습니다. 둘째, 소득의 다변화를 고려해 보세요. 간단한 파트타임이나 온라인 일거리라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 보탤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셋째, 관계 유지가 돈보다 중요합니다. 모임비 아깝다고 사람들 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지옥 같은 고립이 찾아옵니다. 적은 돈이어도 관계에 쓰는 건 결국 나를 지켜주는 투자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연금 300만 원이 있어도 행복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기본일 뿐이고 그 위에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만 진짜 노후가 시작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도 나도 연금 300만 원 받으면 걱정 없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사례들처럼 그 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와 닿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던 은퇴가 조금은 덜 외롭고 덜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아까 사례에서 보셨듯이 연금 300만 원이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고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금 금액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출 구조를 짜고 어떻게 삶의 방식을 조정하느냐예요. 먼저 생활비 구조부터 짚어볼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60대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기본형이 약 260만 원, 적정 수준이 34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형은 최소한 먹고 자고 약간의 교통비와 의료비가 포함된 수준이고, 적정형은 사회적 활동, 여가비, 경조사비 같은 걸 고려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면 300만 원으로 꽤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라면 겨우 기본 생활은 유지된다 정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지출의 고정비 줄이기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와 의료비예요. 서울에 그대로 살면서 월세를 내면 연금의 30%가 날아갑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로 옮기면 생활비가 3,040%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62세 은퇴자 한 분은 서울에서 전세 살다 지방에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했는데 관리비와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노후의 주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의료비 대비예요. 60대 이후 의료비는 10년 사이 2배씩 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실제 연금 생활자의 평균 의료비 지출이 월 40만 원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300만 원 중에서 15% 이상은 사실상 의료비로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반드시 실손보험을 정비하거나 만성질환 관리 습관을 들여야 해요. 보험료는 줄이고 꾸준히 걷기나 식습관을 조절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절약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득의 다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 안 하고 쉬자 하시지만 사실 월 5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체감은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64세 전직 공무원이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책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돈은 순수하게 본인 용돈이 되고 연금 300만 원은 생활비에 집중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례로 61세 퇴직자가 퇴직 후 자격증 공부를 해서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월 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본인도 일하는 재미가 있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니 단순한 돈 이상의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네 번째 전략은 인간관계와 여가의 재설계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로움에 힘들어하는데 그게 곧 행복하지 않다는 감정을 키웁니다. 연금 300만 원이 아무리 있어도 혼자 방에 앉아 TV만 본다면 삶이 지옥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적정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돈 안 드는 활동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나 구청 평생교육 강좌는 대부분 무료거나 월 1만 원 수준이에요. 이런 걸 꾸준히 참여하는 게 돈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연금의 착시 효과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300만 원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 사람들이 무심코 쓰게 돼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은퇴 5년 차, 10년 차에 갑자기 왜 이렇게 통장이 비었지? 하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연금도 결국 현금 흐름일 뿐이지 절대 무한한 자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지출 가계부를 기록하시고 특히 여가비, 경조사비 같은 변동비는 한 달에 얼마까지 쓰겠다고 정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연금 3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주거와 의료비를 조정하고 작은 일거리로 소득을 보태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것, 이게 진짜 해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은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삶을 꾸려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저 사례 중 누구랑 닮았지? 내 생활비 구조는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 바로 은퇴 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평생 일해서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그거 받아서 노후 살림 꾸려갈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속으로는 걱정하면서도 막상 닥치기 전엔 크게 체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은퇴하고 연금만 의지해 살아가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62세에 은퇴하신 한 분의 지갑 속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연금 12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던 그의 한숨 속엔 우리 모두의 내일이 비춰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30년 넘게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죠. 매달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고 이제는 은퇴 후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첫 연금을 받아보니 월 120만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12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막상 생활비로 풀어내면 하루 4만 원 남짓. 전기세, 관리비,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장을 보는 순간 돈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결국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세 남성,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이 전부라 매달 생활비는 빡빡하기만 합니다. 식비 줄여보려고 하루 한 끼는 라면으로 때우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에요. 그나마 병원비라도 생기면 적자가 나죠. 결국 은퇴 6개월 만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연금으로 살겠다던 은퇴자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0년 교직 생활 끝에 퇴직금은 아파트 대출 갚느라 다 쓰고 지금 손에 남은 건 연금 120만 원. 혼자 살다 보니 이 정도면 되겠지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 오르면서 관리비만 30만 원, 거기에 공과금, 약값, 식비를 합치니 이미 1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그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참 뼈아픕니다. 연금만 믿고 살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60대 초반 부부인데 남편 연금 120만 원, 아내 연금 60만 원, 합쳐서 180만 원을 받습니다. 두 분은 그래도 부부니까 조금 낫겠지 싶었지만 막상 살림을 꾸려보니 월 180만 원으론 빠듯하기만 했습니다. 자녀들 도와주려다 보니 본인들 생활비는 더 줄어들고 병원비라도 터지면 그대로 적자. 결국 남편은 동네 마을버스 기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쉬려고 은퇴했는데 더 힘든 일을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금액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연금만으론 버틸 수 없다. 최소한 월 250만 원 이상은 준비해야 한다. 실제 한국복권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약 260만 원,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3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5세 이상 기준으로 월 62만 원대. 지금 이야기한 120만 원은 사실 평균보다도 높은 금액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전에 반드시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주거비, 아파트 대출이나 전세금 문제는 은퇴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연금만으론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은퇴 전 주거비를 최소화하라는 조언을 가장 먼저 합니다. 둘째, 의료비를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의료비는 1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을 결국 병원비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손보험이나 최소한의 건강관리 습관은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 외에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리한 사업이 아니라 작은 아르바이트나 월세 수입처럼 안정적인 현금이 매달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은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만의 은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액을 확인하고 현재 생활비와 비교해 보는 거죠.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난다면
지금이라도 소비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소득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저게 내 얘기 같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모두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연금 120만 원으로는 택도 없다는 말, 허공에 던진 푸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경고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연금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 차이를 메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 가장 빠른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연금 120만 원으론 택도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은퇴 세대의 절규이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차례는 바로 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연금은 노후 자산의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은퇴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 수준이에요. 조금 더 오래 납부하고 소득이 높았던 분들이라 해도 120만 원 전후. 그런데 앞서 보셨듯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가 260만 원, 적정 생활비는 350만 원 선입니다. 이미 연금만으론 절반 이상 부족하다는 계산이 딱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고정 지출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은퇴자의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와 의료비예요.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와 공과금으로만 매달 30만 40만 원이 나간다면 연금 120만 원 중 벌써 13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주거 형태를 꼭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고 은퇴하면 생활비의 절반이 이자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제로 50대 중반에 과감히 서울 집을 팔고 지방 소형 아파트로 옮긴 분은 매달 80만 원 이상을 절약해서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 준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이 2008년 대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치과 치료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은퇴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의료비를 생활비에서 충당하지 말고 별도 자금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컨대 실손보험, 암보험처럼 보장성 보험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것, 또 은퇴 전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큰 질환을 미리 막는 게 필수예요. 셋째,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은퇴자 대부분이 연금만으론 택도 없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국민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해주지만 생활비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부수입이 없으면 결국 빚이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집니다. 부업을 한다고 해서 꼭 큰 사업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 아르바이트, 아파트 경비, 마을버스 운전처럼 안정적으로 월 50만 70만 원 정도를 벌어도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64세 남성은 연금 130만 원에 마을버스 기사 월급 70만 원을 더해 매달 200만 원 초반을 맞추면서 이제는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소비 습관 점검입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 들어오는 통로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길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외식 여행 같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금방 적자가 나버립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3-3-3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생활비를 세 덩어리로 나누어 13은 필수지출 주거비 공과금 식비, 13은 선택지출 여행 취미 외식, 13은 예비비 의료비 비상금로 배분하는 방법이죠. 이걸 은퇴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시면 내 연금으로 진짜 버틸 수 있나 감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점검하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실제로 몇 살에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연금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60세, 65세 이후 받을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런 걸 미리 확인해야 현실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만약 예상액이 너무 적다면 지금이라도 이미 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이고 은퇴 생활의 모든 걸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지출을 줄이고 의료비를 따로 떼어두고 작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연금 120만 원 세대가 꼭 붙잡아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게 멀리 있는 미래 같지만 사실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생활비를 직접 계산해보고 내 연금으로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여러분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은퇴만 하면 내 인생 제2막이 활짝 열리겠지.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60년 대생 세대, 그러니까 지금 60대 초중반을 지나고 계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IMF를 겪었죠. 자녀 교육비 쏟아부었죠. 부모님 봉양까지 떠안았죠. 그렇게 평생 달려왔는데 정작 은퇴 문턱에 와보니 손에 남은 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내 얘기 같다 하는 분들 지금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은퇴 대란, 그리고 60년 대생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 말이죠. 서울 강동구에 사는 63세 김모 씨. 대기업 영업팀에서만 30년을 버텼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니 그래, 이제는 좀 쉬면서 살아야겠다 싶었죠. 퇴직금으로 받은 2억, 거기에 그동안 모아둔 적금 조금.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부부가 서울에서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퇴직금은 대출 갚고 아이 결혼자금 조금 보태주니까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은 건 불안뿐이었어요. 결국 김 씨는 새벽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밤거리를 헤맬 줄이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매요. 또 다른 사례. 인천에 사는 61세 박 씨 부부. 남편은 30년 교직 생활 마치고 은퇴했는데 그동안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며 노후 준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든 첫 연금은 월 170만 원. 시골이면 몰라도 수도권에선 빠듯하기 짝이 없었죠. 게다가 자녀 둘이 아직 취업을 못해서 생활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기대했던 은퇴 후 여행과 여유는커녕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용인에 사는 65세 윤 씨. IMF 때 사업이 무너져 다시 직장에 들어가 겨우겨우 2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쉬려나 했는데 건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병원비, 의료비가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10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윤 씨 같은 사례가 결코 남일 아니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은퇴 시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60대는 앞으로 20년, 길면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준비된 돈은 고작 10년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이게 치명타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부모 세대의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비로 노후 자금을 제대로 못 모았습니다. 셋째, 부동산에 몰빵한 자산 구조예요. 집값은 올랐지만 팔아야 현금이 나오는데 막상 은퇴 후 집을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는 없는 하우스 푸어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 최소 20년을 버틸 생활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정도를 기본 생활비로 봅니다. 이건 놀고 먹는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비, 식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둘째, 연금은 절대 미리 당겨 쓰지 마세요. 조기 수령하면 한 달에 2,030만 원씩 줄어듭니다. 당장은 유혹이 크지만 80대, 90대의 내 삶을 망치는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은퇴 전후로 반드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일거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가게, 파트타임 일자리,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이 오래 갑니다. 결국 은퇴의 본질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60년 대생 세대가 직면한 이 냉혹한 현실은 사실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해요.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남 얘기야 하고 넘기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 집안, 친구, 이웃 어디든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은퇴 쓰나미 피할 수 없다면 준비라도 단단히 해서 맞이해야겠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은퇴 후 20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먼저 은퇴 후 생활비 문제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노후 기본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정 생활비라는 개념을 추가하면 330만 원까지 올라가요. 말 그대로 먹고 자는데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취미생활이나 사회활동까지 고려한 수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계부를 열어보세요. 매달 실제 지출이 이 정도에 맞춰져 있는지 혹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 전략이에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언제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받는다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하면 월 100만 원 받을 걸 7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당장은 유리해 보이지만 20년 넘게 산다고 치면 총액에서 수천만 원 손해를 보는 구조죠.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건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은 조기 수령이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건강, 내 자산 현황에 맞춤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퇴직금과 목돈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바로 목돈을 어디 투자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어요. 은퇴 직후엔 절대 무리한 투자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고수익 상품에 혹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60대가 가장 많이 당하는 금융사기가 바로 안정적이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는 경우입니다. 제가 만난 한 은퇴자는 퇴직금 3억을 원금 보장형 펀드라 속은 상품에 넣었다가 불과 2년 만에 절반을 잃었어요. 은퇴 후 자산은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노후 파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예요.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진료비는 약 500만 원이 넘습니다. 부부라면 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후 자산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건강 예비비를 따로 잡아야 합니다. 매달 적어도 20만 원 정도는 의료비 전용으로 떼어두는 게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거리입니다. 은퇴하면 일 안 하고 노는 게 진짜 행복일 줄 알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생활비도 문제지만 일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거든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이 되든 안 되든 일거리를 만들어라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에 2~3시간만이라도 꾸준히 몸을 쓰거나 머리를 쓰는 일이 있어야 건강과 인간관계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 택배 보조, 대리운전 같은 전통적인 선택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 판매나 유튜브, 재능 공유 플랫폼 같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은퇴 준비라는 게 거창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달 지출 내역 꼼꼼히 기록하기, 연금 예상액 확인하기, 퇴직금 굴릴 계획 세우기, 하루 30분 걷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야 20년, 30년 뒤에도 당당하게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은퇴 후 2030년을 버틸 수 있는 생활비 구조, 연금 최적화 전략, 퇴직금 지키는 법, 의료비 대비, 그리고 꾸준한 일거리.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은퇴 대란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준비에 따라 그 대란이 파국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리셨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분명히 내 통장에 있던 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빠져나간 걸 보고 이게 뭐지? 하며 눈을 비비신 적 말이에요. 새벽에 문자, 알람이 울려서 확인했는데 출처도 모르는 자동이체. 카드값도 아니고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이미 돈은 나가버린 상태. 그 순간 느껴지는 그 황망함, 진짜 눈 뜨고 코 베었다는 말이 딱 떠오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벌어놓은 돈이 피땀 흘려 모아둔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실. 잘못 걷어간 돈,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위험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로 63세 퇴직자 이모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0년 공무원 생활 마치고 퇴직금을 받아 노후 설계를 막 시작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첫 달 국민연금을 받기도 전에 통장에 이상한 출금 내역이 찍혔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무려 43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본인은 이미 배우자와 합산 가입자로 처리된 줄 알았는데 행정착오로 이중 부과가 된 거였죠. 이 씨는 말합니다.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연금으로 따지면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이에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새어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은 의외로 많습니다. 59세 퇴직한 대기업 부장 출신 박 씨는 퇴직 후 개인연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계좌 설정 오류로 석 달치를 놓쳤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내가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회사만 다니다 보니 이런 행정 처리엔 너무 약했어요. 박 씨의 말입니다. 또 다른 사례, 66세 여성 김 씨는 은퇴 후 기초연금을 기대했지만 배우자,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신청도 안 하고 기다리다 결국 1년치 수당을 날린 셈이었죠. 김 씨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젊을 땐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받을 땐 이런 복잡한 조건 때문에 탈락이라니 그때 느낀 허무함은 말로 다 못해요. 이 세 사례 다 남 얘기 같지 않죠? 은퇴 후 우리가 맞닥뜨리는 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혹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혹은 제도가 꼬여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돈. 바로 이게 은퇴 후 재정에서 가장 무서운 구멍이에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을 지출 관리 실패와 정보 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중 약 27%가 연금, 보험, 세금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생활이 크게 흔들렸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부족보다 이렇게 계획 밖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노후 재정을 더 크게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연금과 세금,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은 자동 점검 리스트를 꼭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지역직장, 건강보험 전환 여부까지 항목별로 체크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최소 연 2회는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자동이체는 편리하지만 방심하면 독이 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바로 잘못된 자동이체예요. 카드값 중복 납부, 해지한 서비스 요금 자동이체 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자동이체 내역은 분기마다 한 번씩 직접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점검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소득 하위 70%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죠. 이런 조건을 모르고 65세부터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태도예요. 예전에는 회사가 급여와 세금을 다 처리해줬지만 은퇴 이후엔 본인이 스스로 회계팀장이자 재무부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흘러나가면 그게 모여서 한 달치 생활비, 나아가 1년치 여행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통장을 열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구멍이 있진 않으신가요? 작은 실수 하나, 놓친 신청 하나, 잘못된 자동이체 하나가 결국 우리의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통장을 열어보고 자동이체 내역 확인하시고 혹시 빠진 연금 신청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땀과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안심과 존엄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에 가장 많이 겪는 혼란이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체계 전환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던 시절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확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세 초반에 퇴직한 한 분은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 월 13만 원 정도 내던 건보료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4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본인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이 산정 기준에 들어가면서 생긴 일이죠. 이런 경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황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 퇴직 직전에 반드시 건보공단에 문의해서 전환 기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바뀔 때 예상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배우자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해요. 실제로 피부양자 조건을 잘 챙겨서 월 40만 원 내던 보험료를 0원으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1년이면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금 신청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만 63세부터 지급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다 하고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이 이 이유로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수령을 늦추고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통째로 놓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신청주의 제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퇴 전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와 신청 시기를 달력에 적어 놓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관리예요. 요즘은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변액연금 등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본인도 어디에 가입했는지 수령 시기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찾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크게 붙습니다. 반대로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확 낮아지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3천만 원 넘게 세금이 붙을 수 있지만 10년간 분할 수령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노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예요. 네 번째는 자동이체와 소액 지출 점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한 분은 매달 1만 5천 원짜리 구독 서비스가 3개, 2만 원짜리 보험이 2개, 총 7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1년에 84만 원, 10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결국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큰 구멍이 돼요. 최소 분기마다 한 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내역 한 번만 눌러봐도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세금 환급과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각종 세금 감면 혜택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할 수 있는데 무조건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자격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지급되거든요. 이런 작은 혜택들이 모이면 한 달 생활비에서 1,02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 재정의 핵심은 방어적 관리라는 겁니다. 젊을 땐 수입을 늘리는 게 핵심이지만 은퇴 이후엔 지출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불필요한 납부, 놓친 혜택,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0만, 3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10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첫째,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둘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꼭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말은 남 얘기가 될 겁니다. 노후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시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60대가 되면 좀 쉬어야지, 이제 고생 끝났지. 이렇게 기대하다가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계속 일해야지, 일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 하면서 여전히 땀 흘리며 살고 계신 분들 아마 우리 주위에 다 있죠. 오늘은 똑같이 60대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분은 일을 택해서 노후가 안정되고, 또 어떤 분은 쉼을 택했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듣다 보면 저거 내 얘기 같은데?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먼저 서울에서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61세에 정년퇴직한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퇴직하던 날 이제 매일 아침 지하철 안 타도 된다는 해방감이 얼마나 크던지 동료들 앞에서 웃으며 퇴임사를 했대요. 그리고 바로 쉼을 택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돌보며 하루를 채웠죠.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월 18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론 생활이 빠듯했고 여행 다니고 손주 용돈까지 챙기다 보니 3년 만에 모아둔 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부터는 등산 약속도 줄고 모임도 눈치 보이며 빠지게 됐대요. 놀면서 살겠다던 마음이 어느새 내가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으로 바뀐 거죠. 반면 58세의 대기업 부장 자리에서 명예퇴직한 이 씨는 조금 달랐습니다. 퇴직 후 바로 개인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대리냐 하며 체면이 걸렸지만 매달 200만 250만 원 정도 꾸준히 벌어들이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새벽에 들어와 피곤하긴 해도 수입이 있으니 손주들 과외비나 딸아이 출산 비용도 거뜬히 도와줄 수 있었죠. 무엇보다 본인이 내가 아직 사회에 쓰임이 있다는 자존감을 느낀 게 크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전북의 작은 마을에서 살던 64세 최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에서 3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이젠 자연 속에서 살자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단순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직접 장터에 내다 팔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체험 농장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수입은 많지 않아도 매달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생활비를 크게 줄이고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죠. 놀면서도 작게라도 일하는 쉼을 택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쉰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아무런 구조 없이 그냥 쉬기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거나 사회와 연결된 활동을 유지하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행복지수는 소득 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약 30%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월 평균 생활비로 최소 240만 원이 필요하다고 집계되는데 연금만으로 이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는 35%도 채 안 됩니다. 결국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일을 택하든 쉼을 택하든 현금 흐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후 만족도가 크게 달라져요. 둘째, 체면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 택시 운전대를 잡거나 교수 출신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스스로 삶을 지켜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쉼을 택하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든 취미를 통한 소소한 수익이든 사회와 연결고리를 잃지 않아야 해요. 그게 정신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결국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조건 놀겠다고 덮어놓고 쉬면 삶이 공허해지고 무조건 돈만 쫓아 일하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중요한 건 자기 상황에 맞게 균형을 찾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은퇴하면 그냥 푹 쉴 거야 하던 분들 조금은 다른 그림을 그려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또 난 늙어서까지 무슨 일을 해 하시던 분들 사실 그 일이 여러분 삶을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60대, 70대, 80대의 삶은 우리 세대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길입니다. 일을 택하든 쉼을 택하든 준비된 선택만이 행복한 노후로 이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사실 돈이 노후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기반은 분명히 되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부부 기준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가 약 240만 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생활비는 약 380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족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고 실제 수령액이 월 평균 6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뭔가 일을 이어가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 흐름입니다. 퇴직금이나 목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금이나 근로소득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은 삶을 안정시키는 버팀목이 돼요.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58세 대기업 퇴직자는 대리운전을 통해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벌었죠. 이 금액이 단순히 생활비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비 같은 불규칙 지출이나 자녀 지원 요청이 생길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건 불안감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두 번째는 일의 형태와 강도 조절이에요. 은퇴 후 일을 무조건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내외예요. 즉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이나 단기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몸과 건강에 맞는 수준에서 일하는 겁니다. 65세 이후 갑자기 체력을 과신해서 무리하게 일하다가 병원비로 번 돈을 다 쓰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는 쉼을 선택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쉼을 택한 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출 관리의 느슨함입니다. 처음 12년은 자유롭다 보니 여행, 모임, 취미생활로 지출이 확 늘어나는데 이게 누적되면 35년 차에 자금 압박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발생 위험을 1.7배 높이고 건강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결국 돈이 줄고 관계마저 끊기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동시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쉼을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활동이나 소속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62세 남성은 은퇴 직후 여행 다니며 살겠다며 2년 동안 전국을 돌았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은 4천만 원뿐. 이후엔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체력도 떨어져서 큰 후회를 하셨죠. 반대로 비슷한 시기 은퇴한 또 다른 분은 주 3일만 근무하는 마트 계산원 일을 하면서 월 80만 원을 벌었는데 그 덕분에 생활비 보충뿐 아니라 사람들과 부딪히며 대화하는 재미를 얻고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같은 쉼이라도 완전한 쉼과 활동적인 쉼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 최소 23년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겁니다. 월 연금액과 예상 지출을 계산해서
실제로 버틸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 80만 원, 퇴직연금 70만 원, 150만 원, 거기에 적립금에서 매달 50만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생활비 250만 원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일이라도 은퇴 전에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단기 알바든 프리랜서든 실제 현장에서 몸을 써봐야 이게 나랑 맞는구나라는 감이 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뛰어들면 적응이 더 힘들거든요. 셋째, 건강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60대 이후 의료비는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일을 하려면 또 쉼을 즐기려면 결국 건강이 기본이에요. 운동, 정기검진, 식습관 관리가 바로 노후 자산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일을 택한 60대와 쉼을 택한 60대의 차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당장, 은퇴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간 사람들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데이터에서 배운다면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을 택할까, 쉼을 택할까? 라는 고민의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준비된 자만이 웃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예요. 평생을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 무려 10억 원.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은퇴해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10억이 단 3년 만에 사라져 버렸다면 어떨까요? 지금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실 거예요. 설마 내 얘기 아니겠지? 하면서도 어쩐지 낯설지가 않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꿈꾸던 은퇴가 왜 지옥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진짜 피부에 와닿게 풀어드릴게요. 주인공은 62세 이모 씨. 30년 넘게 대기업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만 7억, 그리고 모아둔 예금과 퇴직연금까지 합치니 총 10억이 손에 들어왔어요. 은행 직원이 이 정도면 평생 충분하십니다 라고 할 정도였죠. 처음엔 정말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참아왔던 수입차도 한 대 뽑았어요. 친구들 모임에선 늘 계산을 도맡아 했죠.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누릴 차례다. 이게 이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매달 쓰는 돈이 7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어요. 외식, 여행, 취미생활, 심지어 자녀 결혼자금 지원까지. 퇴직 전에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만큼 써도 메꿀 길이 있었는데 은퇴 후엔 돈이 들어올 길은 없었죠. 결국 통장은 빠르게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구 따라 소위 안정적이라는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다가 3억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퇴직 3년 만에 통장에 남은 건 고작 5천만 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하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례가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6명은 퇴직금을 5년 안에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원인은 단순해요. 첫째, 은퇴 직후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제대로 된 재무 설계 없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투자에 뛰어듭니다. 셋째, 자녀 문제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같은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59세 박 씨는 퇴직금 6억을 받자마자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권리금까지 날리고 빚만 1억이 남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지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메우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나았다는 후회가 늘 입에 맴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65세 정 씨, 평생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퇴직금 포함 8억을 모았습니다. 이분은 나름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고수익을 좇지 않고 은행 적금과 채권 위주로 자산을 분산했죠.
대신 생활비를 월 250만 원 선에서 딱 끊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 10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오히려 연금이 들어오면서 여유가 더 생겼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죠.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노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0세 김모 씨 사례도 알려드릴게요. 김 씨는 퇴직금 5억 중 3억을 자녀주택 자금으로 내주고 나머지로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원금이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결국 부부가 남은 노후를 국민연금 120만 원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잘 살겠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라는 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첫 5년을 골든타임으로 봐야 한다고요. 이 시기의 생활 패턴과 소비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평생 노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연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특히 절제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퇴직금은 목돈으로 한 번에 쓰지 말고 최소한 3개 이상의 자산으로 나눠두세요. 예금, 연금형 상품, 생활비 계좌. 이렇게 구분만 해놔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월 지출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실제 통장을 2개로 나눠서 생활비 계좌에 한 달 쓸 돈만 넣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꼭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내 노후가 먼저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10억이 있어도 5억이 있어도 심지어 20억이 있어도 준비 없이 쓰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반대로 2억, 3억이어도 계획적으로 쓰면 평생 버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습관이라는 사실. 혹시 지금 내 얘기 같다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다시 세우고 내 생활비 구조를 점검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을 무너뜨릴지 지켜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10억 단 3년 만에 사라진 이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나만은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그 착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퇴직금 10억 원이 3년 만에 사라진 사례.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현실적인 경고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팁을 풀어드릴게요. 듣다 보면 나도 당장 점검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은퇴 후 생활비 구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60대 부부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지출은 약 26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 같은 예상 밖의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은퇴자 인터뷰를 보면 평균적으로 300만, 350만 원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 개인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200만 원 수준인데 실제 지출은 그보다 많다 보니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가 생기죠. 결국 목돈을 깎아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퇴직 직후 5년은 절대 과소비 금지라는 원칙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팀이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은퇴 직후 5년간 생활비를 월 20%만 줄여도 은퇴 후 자산의 수명이 평균 7년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초반에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투자와 자산 관리예요.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고수익, 저위험이라는 말에 현혹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품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은퇴자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이 2023년 한 해만 5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매달 이자, 수익이 나온다. 부동산 담보로 안전하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 수억을 잃은 사례가 부지기수예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3덩이로 나눠라.
하나는 절대 손대지 않을 안전자산 예금, 채권, 하나는 생활비 전용 계좌, 마지막 하나만 아주 소액으로 투자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전체 돈 중 1015% 이상을 투자했으면 안 된다는 게 정석이에요. 세 번째는 의료비 리스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이라는 건 어떤 분은 50만 원 쓰지만 누군가는 1천만 원 이상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퇴직 자금의 최소 20%는 의료비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두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70세 이후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 지원 문제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자녀에게 힘이 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 파산 사례의 40% 이상이 자녀 결혼주택 지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자녀에게 몇 억씩 지원해주면 정작 본인은 국민연금 100만 원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도와주더라도 반드시 한도를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5천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이렇게 미리 가족과 합의를 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실질적인 팁은 생활비 자동화예요. 많은 은퇴자들이 매달 얼마를 써야 할지 감을 못 잡습니다. 이럴 때 생활비 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한 달에 쓸 돈만 딱 넣어두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재무설계사들이 제일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 이렇게만 해도 지출이 평균 1520%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 돈을 지키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퇴직 직후 소비 습관을 반드시 줄일 것. 둘째, 투자에 큰 돈을 걸지 말고 자산을 세 덩이로 분리할 것. 셋째, 의료비와 자녀 지원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것. 여러분,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래 쓸 수 있을 때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10억이 있어도 3년 만에 사라질 수 있고 2억이 있어도 20년 버틸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과 습관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묵묵히 일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마음속에 품어둔 나만의 로망을 실현하는 거죠. 어떤 분은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 가꾸는 걸 꿈꾸고 또 어떤 분은 바닷가 근처에서 조용히 책 읽으며 지내고 싶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60세에 퇴직한 공무원, 이름은 가명으로 김 선생님이라 할게요. 김 선생님의 평생 꿈은 바로 캠핑카 은퇴였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아내와 함께 전국을 돌며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삶.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꿈 같던 은퇴 첫 해가 결국 악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털어 9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한 날, 김 선생님은 가슴이 벅찼다고 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아내와 함께 떠난 첫 여행, 경남 남해의 바닷가에서 맞이한 아침 햇살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부터였죠. 캠핑카의 유지비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기름값만 한 달에 80만 원, 캠핑장 이용료는 하루 3만 5만 원씩, 전기수도 충전비에 예상치 못한 수리비까지 덮치면서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평생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살아왔던 김 선생님은 막상 매일이 여행인 삶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설렘이 있었지만 2달쯤 지나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공허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대부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거나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거든요. 혼자 캠핑장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은퇴가 이런 거였나라는 생각만 되뇌었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만에 캠핑카를 되팔았지만 이미 감가상각으로 절반 가까이 손해를 보고 말았죠.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약 42%가 퇴직 후 첫 1년 안에 심각한 생활 불안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충동적인 은퇴 계획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꿈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비용 건강 관계라는 세 가지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한 63세 퇴직 교사 부부는 은퇴 후 한 번쯤은 유럽 캠핑카 여행을 해보자는 생각에 3개월간 유럽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총 비용은 6천만 원. 돌아와 보니 생활비는 바닥나 있고 아파트 대출 상환이 늦어져 신용 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여행의 추억은 남았지만 경제적 타격은 회복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58세 대기업 부장은 캠핑카 은퇴 대신 전원주택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전 재산 7억 중 5억을 들여 전원주택을 지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유지비, 겨울철 난방비, 잦은 누수와 보일러 고장, 벌레 문제가 이어졌고 결국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남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경찰 출신 은퇴자는 친구들의 권유로 캠핑카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지만 모임 분위기가 점점 변질되면서 매번 술자리, 무리한 장거리 여행,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건강이 크게 나빠졌고 동호회를 탈퇴한 뒤엔 깊은 우울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을 두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실 검증이라고요. 낭만은 시작일 뿐 그 뒤에 따라오는 생활비, 건강 관계 관리까지 고려해야 진짜 지속 가능한 은퇴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캠핑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은 3가지예요. 첫째, 예산을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캠핑카 구매 비용은 차량값뿐만 아니라 주차 보험, 정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연간 최소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은퇴자의 생활비에 이런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캠핑카 여행은 낭만적이지만 사실상 끊임없는 운전과 체력 소모를 요구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계와 정서적 안정까지 챙기세요. 은퇴 후 여행은 좋지만 결국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친구, 가족과의 연결이 단절되면 캠핑카 안의 자유가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어떻게 쉴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할까의 문제입니다. 오늘 김 선생님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낭만만으로는 은퇴를 버틸 수 없다는 것, 현실적인 준비와 냉정한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나도 캠핑카 한 번이라는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낭만이 아니라 악몽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은퇴 이후 생활비 구조예요. 보통 캠핑카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은 집 팔고 퇴직금 일부를 빼서 캠핑카를 사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구입 비용보다 유지 비용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톤 트럭 기반 캠핑카의 평균 연비는 68km의 수준이에요. 요즘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6,800원대라 치면 장거리 여행을 다닐 경우 한 달 유류비만 최소 70만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캠핑장 이용료, 전기수도, 충전비, 톨게이트 비용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은 순식간에 나가죠. 은퇴 가게에서 이 정도 지출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감가상각 문제도 큽니다. 새 캠핑카를 샀을 경우 1년만 지나도 차량 가치가 2030% 가까이 떨어집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처럼 9천만 원에 샀던 캠핑카를 1년 만에 되팔 때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즉 퇴직금에서 큰 덩어리를 투자했는데 현금화할 땐 절반밖에 못 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새 캠핑카 구매는 재정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차라리 중고차나 렌트를 고려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캠핑카 은퇴는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막상 현실은 숫자와 조건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용, 건강 문제, 그리고 대안까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1. 유지 비용의 함정. 많은 분들이 캠핑카 은퇴를 시작할 때 초기 구입비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유지비입니다. 유류비 캠핑카 연비는 보통 68km의 수준이에요. 서울 부산 왕복만 해도 800km가 넘는데 유류비가 2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장거리 여행을 자주 다니면 월 70만 100만 원은 기정사실입니다. 캠핑장 비용 전국 캠핑장 평균 이용료가 1박 3만 5만 원 선입니다. 한 달의 절반만 캠핑장에 머물러도 50만 70만 원이 금방 나가죠. 기타 비용 톨게이트 통행료, 수도 전기 충전 비용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 이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즉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은퇴 가계에선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2. 감가상각과 되팔기 리스크. 차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새 캠핑카는 구입하자마자 1년 차에 2030% 가치 하락이 발생합니다. 1억 원 주고 샀던 차량이 23년 뒤 되팔 때 5천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퇴직금 덩어리를 묶어놓고 필요할 때 현금화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함정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자가 새 캠핑카를 사는 건 재정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경고합니다. 차라리 중고차 구매나 렌트를 먼저 경험해 보는 게 현명합니다. 3. 건강 리스크와 체력 소모. 캠핑카 은퇴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큽니다. 장거리 운전은 허리목 디스크,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캠핑장 도착 후 전기 연결, 수도 충전, 짐 정리 등 모든 게 노동입니다. 밤마다 낯선 환경에서 자다 보니 수면의 질이 떨어져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따라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캠핑카 동호회 회원 중 절반 가까이가 1년 지나니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들다며 포기한다고 합니다. 4. 현실적인 대안과 팁. 그렇다면 캠핑카 은퇴를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체험 먼저 본격적으로 사기 전에 렌트로 한두 달 생활해 보세요. 생각보다 불편하고 힘들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중고 활용 35년 된 중고 캠핑카는 신차 대비 4,050% 저렴합니다. 첫 구매는 중고가 훨씬 낫습니다. 계절 분산, 여름 겨울 성수기에는 캠핑장 비용이 치솟습니다. 비수기 중심으로 다니면 월 지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부분 은퇴 캠핑 전업으로 캠핑카 생활을 하지 말고 집을 기반으로 두고 12주 단위로 다녀오는 시기면 훨씬 덜 지칩니다. 정리하자면 캠핑카 은퇴는 돈과 체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로망이 곧 지옥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투자하거나 무작정 전국 일주부터 시작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할 선택이에요. 오히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점차 자신만의 노후 생활 패턴을 찾아가는 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나도 은퇴하면 매일 아침 눈치 안 보고 늦잠 자고 천천히 커피 마시면서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정년 앞두고 마음은 설레지만 막상 은퇴하면 혹시 내 인생이 텅 비어버리진 않을까? 노는 게 과연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죠. 오늘은요, 63세에 은퇴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마다 내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냥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기 시간을 되찾는 경험이었어요. 이분은 35년 동안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길 수십 년. 정년을 2년 남겨두고 스스로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63세에 은퇴.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연금 개시까지는 2년을 버텨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고 하루를 오롯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그는 집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봄꽃이 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고 해요.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풍경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65세 된 김 선생님, 교직에서 은퇴한 지 2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교단을 떠나는 게 허전해서 한동안 우울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동안 미뤄왔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제야 이걸 했을까? 싶을 만큼 즐거움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바쁠 때보다 지금이 더 활력이 넘친다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62세의 한 대기업 부장은 은퇴 후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등산만 다녔습니다. 아내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잔소리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난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숨 쉬는 것조차 즐겁다. 그는 현재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까지 하며 노는 삶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60세에 조기 은퇴한 한 여성은 처음에는 매일 TV만 보며 무료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친구들과 동네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둘째 주 수요일에는 미술관 나들이, 넷째 주 금요일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죠. 지금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노는 게 단순히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고 느껴지실 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직후 12년 동안은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자율적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27%나 상승한다고 해요. 또 OECD 자료를 보면 노동을 완전히 멈춘 뒤에도 매일 3시간 이상 규칙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은퇴자들의 건강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 높았습니다. 즉, 일을 안 하는 것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첫째, 미리 준비된 재정적 안전망이에요. 걱정 없이 노는 게 행복이 되려면 최소한 생활비 걱정은 덜어야 하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조금의 개인연금이라도 3중 안전망을 만들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월 200만 원 이상 고정 수입이 있으면 은퇴 후 생활 만족도가 확연히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둘째, 일상 속 작은 루틴 만들기. 매일 산책, 주 1회 취미활동, 정기적인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죠. 그냥 빈 시간은 오히려 불안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 관리입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게 고립이에요. 실제로 60대 은퇴자의 40%가 대화할 사람이 줄었다고 답했거든요. 동네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 드시죠? 나도 은퇴하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사례들이 보여주듯 심심함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돈을 써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특별한 걸 해줘야만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일에 치여 몰랐던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노는 삶의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오래 일하는 나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노는 나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진짜 행복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돈 조금, 건강 조금, 그리고 노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커피 향을 맡으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할 은퇴의 행복 아닐까요? 앞서 이야기에서는 노는 게 은퇴 후
진짜 행복이라는 공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풀어냈다면 이제부터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을 드려볼게요. 단순히 노는 게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당장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노는 삶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경제적 기본 안전망이에요. 행복은 마음에서 오지만 통장 잔고가 너무 얇으면 여유가 불안으로 바뀌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 월 24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있어야 겨우 버틴다가 아니라 조금은 여유롭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만약 집이 자가라면 200만 원 선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월급처럼 들어오는 고정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부부 합산 150만 원이 나온다고 해도 나머지 50만 100만 원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소규모 임대소득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로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62세 은퇴한 한 분은 국민연금 120만 원에다 매달 70만 원 정도의 개인연금을 더해 총 19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를 걱정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걱정 없이 논다는 건 이런 숫자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노는 게 행복이 되려면 몸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은퇴 후 첫 10년은 건강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가 70대, 80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대한노인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어요. 실제로 한 64세 은퇴자는 은퇴 후 하루 1만 보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는데 1년 만에 혈압약을 끊고 의사에게 20대 심장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노는 시간을 건강하게 채우는 게 결국 삶 전체를 지켜주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 유지예요. 은퇴 후 고립되는 게 제일 큰 위험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42%가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외로움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 가족, 모임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걸 권장해요. 예를 들어 한 63세 은퇴자는 매주 목요일 동네 작은 북클럽에 나갑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책 이야기하며 웃다 보면 일주일이 가볍다고 해요. 그게 바로 노는 행복을 오래가는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처음 3개월은 너무 행복하다가 그 다음부터 허무감에 빠져요. 이걸 막으려면 루틴이 필요합니다.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책이나 취미, 주말에는 가족과 식사 같은 일정만 있어도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만의 주간 루틴을 종이에 적어두고 지키는 것이 은퇴 우울증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심리적 태도입니다. 논다는 걸 죄책감으로 여기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한국 사회는 워낙 일 중심이라 쉬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OECD 조사에 따르면 여가 시간을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기여와 연결짓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단순 휴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도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블로그에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시하거나 아이들에게 강연하는 활동으로 연결하면 자기 존재감이 커지죠. 정리하자면 은퇴 후 행복하게 논다는 건 무조건 가만히 쉬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 생활비를 지켜줄 경제적 안전망, 몸을 지켜줄 건강 습관, 외로움을 막아줄 관계, 그리고 삶을 채워줄 루틴과 태도. 이 네 가지가 받쳐줄 때 비로소 일 안 하고 노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통장은 매달 얼마가 고정으로 들어오는지, 내 몸은 하루 몇 번이나 땀을 흘리는지, 내 연락처에는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내 하루엔 어떤 루틴이 있는지. 그 답을 채워가는 과정이 곧 은퇴 후 행복을 준비하는 진짜 비밀입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확 비잖아요. 아침에 출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게 돼요. 아, 나도 모임에 나가야겠다. 그래야 외롭지 않지.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5세 은퇴한 아버지는 바로 그 모임 때문에 인생이 더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퇴직 직후 그는 너무 외로웠어요. 회사에서 30년 넘게 동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 갑자기 연락 끊기니까 허전하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이 좋은 모임 있다. 한번 와라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건 진짜 친구가 아니라 결국은 내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만은 가지 마라. 내 눈물이 증명한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만나는 모임은 단순한 취미생활이나 외로움 해소가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느냐 망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 세 분의 경험을 토대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 6곳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부터 들어볼까요? 63세의 공기업에서 퇴직한 분이 계세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동문회 모임 나오라고 권유했대요. 처음엔 반가웠죠. 술잔 기울이며 옛날 얘기하니 마음이 풀리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회비 10만원, 20만원씩 내라고 하고 친구 사업 도와주자면서 투자 얘기까지 나오더랍니다. 결국 2년 동안 3천만원을 쏟아붓고 남은 건 빚과 깨진 우정뿐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친구라는 이름에 속았다. 그 모임은 나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은퇴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경찰 생활하면서 늘 조직에 속해 있었던 분이라 퇴직 후에도 동호회를 찾았대요. 택시기사 출신들이 모여 만든 재취업 모임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모임이라기보다는 다단계식 영업장이었습니다. 이거 하면 월 500은 기본이다 하라는 말에 혹해 건강식품 사업에 들어갔다가 1억 가까운 퇴직금을 날렸다고 해요. 지금은 하루하루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후회 중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안타깝습니다. 65세 전업주부 아버지인데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지역 교회에서 하는 친목 모임에 갔대요. 처음엔 따뜻했죠. 다들 반겨주고 밥도 같이 먹고 봉사도 하니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헌금과 기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더랍니다. 자꾸 집안 사정을 물어보고 얼마까지 낼 수 있냐고 압박을 했대요. 결국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나중에 보니 그 모임은 특정인이 돈을 끌어모으는 수단이었어요. 그분은 사람에 목말라 갔다가 사람 때문에 울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잠깐 들어볼게요. 한국노인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퇴직 후 첫 1년 안에 소속감의 결핍을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무작정 모임에 나갔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30%나 된다고 해요. 특히 투자, 사업, 종교를 내세운 모임은 은퇴자의 약점을 노리기 딱 좋은 타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임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돈과 연결되는 자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회비나 투자 얘기가 나오면 바로 거리를 두는 게 정답입니다. 전문가들은 돈 얘기 나오는 순간 그건 친목이 아니라 비즈니스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혼자가 두렵다면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게 훨씬 안전해요. 요즘은 시니어 대학, 평생교육원, 봉사단체 같은 곳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모임을 운영합니다. 제가 만난 한 64세 은퇴자는 요즘 탁구 동호회에 다닌대요. 회비는 월 2만 원, 순수하게 운동만 하고 웃고 떠드는 자리라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60대 부부는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해서 매주 어린이 공부방을 돕는데 돈은 안 쓰고 오히려 마음이 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모임의 모습 아닐까요? 은퇴한 아버지가 눈물로 고백했던 말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다 좋은데 거기만 가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지난날의 후회와 동시에 우리 세대에게 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모임이냐, 모임 아닌 척한 함정이냐, 그 선택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건 당연해요. 은퇴하면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려다 더 큰 상처를 얻을 순 없잖아요.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좋은 모임 있다며 다가온다면 꼭 한 번쯤은 가슴속에서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다 좋은데 거기만 가지 마라. 은퇴자들이 흔히 빠지는 위험한 모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엔 조금만 보태라. 투자하면 2배가 된다는 말이 슬그머니 나와요.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대상 사기 피해 중 60% 이상이 지인 권유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는 사람 혹은 친밀해진 모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서 돈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지나치게 빠른 친밀감을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첫 만남에서 바로 형 동생 하자고 하거나 가족처럼 지내자고 하는 곳은 의심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갑자기 우리끼리라는 말로 끈끈함을 강조한다면 그 뒤에는 대개 금전적 목적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62세 은퇴자는 지역 친목 모임에서 불과 2달 만에 가족 같은 사이니 믿어 달라는 말을 듣고 투자에 참여했다가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해요. 셋째, 공식적인 장치가 없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나 복지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임은 회계가 투명하고 담당자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모임, 특히 명확한 목적이나 운영 규칙이 없는 모임은 언제든지 누군가의 사적 이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공식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동호회 참가자의 만족도는 82%에 달했지만 사설 모임 참가자의 만족도는 49%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금전적 피해 경험은 사설 모임 쪽에서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모임을 고르는 팁은 뭘까요? 첫째, 돈 안 쓰고도 즐거울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운동, 노래, 봉사 같은 활동은 기본적으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모임이 시작부터 가입비가 필요하다, 월 회비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에게 말할 수 있는 모임인가? 이 기준도 좋아요. 내가 집에 와서 오늘 이런 모임 다녀왔다고 말할 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면 괜찮은 모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괜히 숨기고 싶고 가족이 알면 걱정할 것 같다면 벌써부터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겁니다. 은퇴자분들은 혼자서 모임에 나가다 보니 판단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가면 감시자 역할도 해주고 위험한 제안이 나올 때 서로 눈빛만 봐도 이건 아니다 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만 60대 이상 피해자가 연루된 유사수신 사건은 1,500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8천억 원에 달했어요.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퇴직 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숫자로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꼭 가볼 만한 모임은 어떤 걸까요? 제가 만난 70세 은퇴자는 요즘 시청 평생학습관에서 그림 교실을 다니는데 월 3만 원으로 재료까지 제공받는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체육센터에서 수영반을 등록했는데 1년에 20만 원으로 건강과 친구를 동시에 챙기고 있더군요. 이런 모임은 돈이 아니라 활동과 배움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은퇴 후 모임은 내 노후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느냐에 따라 평생 친구와 활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 재산을 잃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모임을 고를 때는 내 마음의 허전함보다 내 지갑과 인생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은퇴한 65세 아버지가 눈물로 고백했던 말 다 좋은데 거기만 가지 마라.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그 순간 반드시 한 번쯤 이 경고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평생 쌓아온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일 겁니다. 30년을 교단에서 보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때론 시험지에 빨간 펜을 들고 밤을 새우며 누군가의 꿈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쏟아온 삶이었죠. 그렇게 평생을 묵묵히 버티다 정년을 맞이하고 이제야 좀 쉬어야겠다 싶어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5년이 지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3천만 원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스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정년 퇴직만 하면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그럭저럭 살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바로 이분처럼요. 이 선생님은 처음 퇴직할 때 퇴직금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몸 바쳐 일했는데 막상 손에 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은퇴 직후 이제 좀 즐기자 하는 마음에 여행도 다니고 집 수리도 하고 자녀 결혼 자금도 보태주다 보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니 결국 5년 만에 남은 건 3천만 원뿐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은퇴 후의 지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62세 김 씨 부부는 은퇴하면서 2억 가까운 목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을 지원하느라 1억이 빠져나갔고 그 후에는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한 해에만 1천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병원비는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감당이 어렵더라는 거죠. 불과 4년 만에 예금 통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다른 분, 65세 이 씨는 퇴직 후 그래도 남들처럼 사업 한번 해봐야지 하고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도 시장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시작한 사업은 2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돈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든든했는데 사업하다 다 날리고 나니 은퇴 후 삶이 더 막막해졌다고요. 그리고 또 한 분, 60대 초반의 여성 은퇴자는 부모님 요양 문제로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생활비보다 부모 간병비가 더 많이 나가면서 결국 은퇴 자금이 5년도 안 돼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해진 지출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새어나가는 구멍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 원 안팎, 기초연금을 더해도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부부가 생활하려면 적어도 월 300만 원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단순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은퇴 자금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해 두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모아뒀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지켜내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반드시 비상자금을 따로 떼어 두라는 겁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집 수리 같은 예기치 못한 비용은 늘 발생합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손대지 않는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활비 구조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 같은 큰 지출이 많았다면 은퇴 후에는 그 자리를 건강관리비와 생활유지비가 차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건강 관련 지출은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퇴직 후 소득 파이프라인을 하나라도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꼭 사업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45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있으면 은퇴 자금이 버티는 시간이 5년, 10년은 더 늘어납니다. 실제로 은퇴자 커뮤니티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내가 퇴직 후 5년 뒤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평생을 바친 그 선생님처럼
우리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남은 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이라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계획 하나가 5년 뒤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단순히 지출 줄이기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돈은 줄줄 새고 예상치 못한 사건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의 포인트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를 지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생활비 구조 재설계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한의 은퇴 생활비는 월 240만 원 선, 평균적인 생활비는 월 330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당 약 70만 원, 부부 합쳐야 140만 원 수준이죠. 여기서 이미 100만, 200만 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이 격차를 메우지 않으면 결국 퇴직금이나 저축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에게 꼭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정비 점검이에요. 예를 들어 통신비만 해도 가족 단위 요금제를 개별 저가 요금제로 바꾸면 한 달에 5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60만 원이죠. 비슷하게 자동차 유지비 대신 대중교통으로 생활을 전환하면 연 2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정이 모이면 은퇴 자금을 지켜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대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480만 원 수준입니다. 젊을 때보다 4배 이상 높아요. 이 의료비는 단순히 병원비뿐 아니라 약값, 검사비, 간병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은퇴 자금의 최소 20%는 의료 간병 전용 계좌에 묶어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퇴 시점에 2억 원을 갖고 있다면 4천만 원 정도는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의료 대비 자금으로 확보해 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비상자금 관리예요. 은퇴 후 가장 흔한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할 때 조금만 보태줘라. 집 전세에 보증금 좀 이런 식으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실제 은퇴 가구 조사에서 자녀 지원으로 인해 은퇴 자금이 계획보다 빠르게 줄었다는 응답이 42%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자금은 3천만 5천만 원 선에서만 설정하고 자녀 지원은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만 하라. 즉, 부모 노후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돕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은퇴 후 소득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사실 돈은 지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아껴도 매달 빠져나가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오는 길을 하나라도 열어두는 것입니다. 최근 은퇴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경비택배 분류 대리운전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예요. 하루에 45시간만 투자해도 월 70만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가해 자문, 글쓰기, 작은 강연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핵심은 내 몸과 시간에 맞는 일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건 심리적 함정에 대한 경고예요. 은퇴 직후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 보상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과소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행, 외식, 쇼핑 같은 지출이 은퇴 초기에 확 늘어나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은퇴 후 첫 3년 안에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러니 은퇴 첫 3년은 오히려 가장 절약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 3년의 함정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 핵심은 4가지입니다. 생활비 구조 재설계, 의료비 대비, 비상자금 관리, 그리고 소득 파이프라인 만들기.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게 은퇴 초반 3년의 소비 관리입니다. 여러분,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재정과 생활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의료비는 얼마나 따로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일로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통장 잔고를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